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제는 대사로 불러야 할 것 같은데 사실상 오늘부로 호주 대사로 정식 부임했습니다. 출국 금지가 풀리자 언론을 피해 급히 나가더니 오늘 오전 호주 땅을 밟은 겁니다. 급히 나간 탓인지 대통령 신임장도 사본만 들고 나간 걸로 전해지는데 야당들은 일제히 맹비난을 퍼부었고 일부 호주 교민들은 부임 반대 집회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언론의 눈을 피해 출국한 이 전 장관은 오늘 오전 호주 수도 캔버라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국 금지가 해제된 뒤 나흘째로 대통령의 신임장 원본을 받을 새도 없이 사본만 갖고 나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신임장 사본을 내면 일반적인 외교 활동은 다 할 수 있다면서도 원본을 국가 원수에 제출하면 산부 요인 등을 만나고 공식적인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외교 문서를 보내는 주머니인 행랑에 신임장 원본을 실어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식 수여식은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재외공관장 회의 때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전 장관의 기습 출국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주요 쟁점으로도 떠올랐습니다. 야당 대표들은 정부가 공권력을 이용해 범죄 피해자를 해외 도피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지율이 조금 역전되는 것 같으니까 곧바로 이번 이종섭 장관 도주 대사로 임명하고 개구멍으로 도망을 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의자 이종섭이 결국 도피에 성공했습니다. 가히 런종섭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민주당은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호주 교민들 사이에서도 범죄 피의자를 대사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들어오는 것도 이렇게 몰래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몰래 나가고 이런 사람이 무슨 한국을 대표하는 대사겠습니까? 교민들은 이번 주 한국 대사관 앞에서 이 전 장관의 대사 부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 전 장관의 출국이 수사 방해라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필요하면 언제든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이렇게 해외로 나가버린 이종섭 전 장관이 등장하는 당시 주요 인물의 메모, 그 원본을 저희 JTBC가 입수해 복원해봤습니다. 선을 북북 그어 지우려 했지만 되살려보니 장관님, 제가 책임지고 넘기겠다란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유선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있던 당시 쓴 메모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별표까지 쳐놓은 부분이 북북 그은 선으로 지워져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흑백 복사본 말고 컬러 원본을 JTBC가 입수해 확인해봤습니다. 파란색으로 지운 흔적 아래 빨간색 글씨가 드러납니다. 내용은 장관님, 제가 책임지고 넘기겠다. 내일. 당시 국방부 장관은 이종섭 신임 주 호주 대사입니다. 넘긴다는 건 최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 메모를 쓴 날짜는 이첩 하루 전이었던 지난해 8월 1일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날은 김 사령관이 이종섭 장관의 보좌관과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공개된 바 있습니다. 경찰 이첩의 난색을 표시하는 보좌관을 향해 김 사령관이 유족 여론 등을 이유로 들면서 그래도 경찰로 이첩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주장한 대화입니다. 따라서 지워진 메모가 이날 게 맞다면 이종섭 당시 장관을 향해 책임질 테니 경찰로 사건을 넘기게 해달라는 취지로 직접 말을 했거나 최소 메시지는 준비했던 또 하나의 정황이 확인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복사본인 상태에서도 이 메모는 법정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수사 외압을 주장하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이 지운 내용이 뭐냐고 묻고 김 사령관이 모르겠다고 하면서 공방이 이어진 겁니다. 본인 글씨가 맞는지 재판장까지 나서서 물어봤지만 김 사령관은 자신의 생각을 쓴 건지 다른 사람 얘기를 옮겨놓은 것인지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만 답하고 말았습니다. 메모를 썼던 김 사령관은 경찰에서 최상병 사건을 다시 찾아오게 된 뒤론 이렇게 입을 닫아버린 상황. 결국 이종섭 전 장관이 왜 입장을 바꾸고 어떤 지시를 내려서 최상병 사건의 경찰 수사가 멈추게 됐었는지 수사로 규명돼야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이제 대사의 직함을 달고 호주에 머물게 됐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뉴스룸 개편을 맞아 이번 주 동안 저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먼저 내일이 투표라면 누구에게 투표할 거냐고 묻자 국민의힘과 민주당 각각 37%로 팽팽하게 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총선을 꼭 30일 앞두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셈인데 먼저 배양진 기자 보도 보시고 여론 읽어주는 기자로 이어가겠습니다. JTBC는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를 전국의 18세 성인 남녀 2,009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여야 공천 작업이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두 당 지지자들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공천을 잘하는 정당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은 70%가 국민의힘이 잘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당시 후보를 찍었던 사람 중 민주당이 잘한다고 한 사람은 49%, 절반 정도였습니다. 31%는 이 대표의 당 운영에 대해서도 잘 못한다고 부정평가를 했습니다. 주요 지지층인 지난 대선 이재명 투표자들도 비명 행사로 표현되는 공천 파동엔 비판적이었던 셈입니다. 다만 내일이 당장 투표라면 어느 지역구 후보에 표를 줄지 묻자 여야가 37% 대 37%로 팽팽했습니다. 2주 전 조사에선 오차범위 안에서 민주당이 열세였지만 공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자 다시 민주당을 찍겠다는 응답이 늘어난 겁니다. 특히 현역 하위 평가 논란 등이 도드라졌던 인천 경기만 보면 야당이 오차 범위 내 열세를 8%포인트 차 우세로 뒤집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공천엔 실망했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을 안 뽑을 순 없단 야당 지지층 결집이 인구가 가장 많이 몰린 경기와 인천에서 나타난 걸로 풀이됩니다. 전국적으로도 이번 선거 성격을 묻자 34%가 정부 여당 견제, 29%가 양당 견제, 21%가 민주당 견제라고 답했습니다. 남은 30일 동안 여당이 어떤 부분을 지켜내야 할지, 야당이 어떤 부분을 공격할지 잘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오늘 여론 읽어주는 기자는 당장 의석수로 변환해 볼 수 있는 비례대표 여론조사 결과 전해드립니다. 내일이 총선이라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어느 정당을 뽑을 건지 물었더니요.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 32%,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21%였습니다. 그런데 두 당보다 더 눈에 띄는 건요. 조국 전 장관이 창당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19%입니다. 더민주연합과는 불과 2%포인트 차로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이 여론조사 결과를 실제 득표라고 가정한다면요. 비례대표 전체 46석 중에서 더민주연합은 12석에서 14석, 국민의미래는 18석에서 20석, 조국혁신당은 11석에서 13석, 개혁신당은 1석에서 3석을 얻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창당한 지 한 달도 안 된 조국혁신당이 선전하는 이유, 조국혁신당이 강조하는 구호가 있죠. 지민비조, 즉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찍어달라는 건데요. 이번 조사만 놓고 보면 이 구호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가 주목한 곳은 바로 여기 이 이재명 대표 지지자의 변심입니다. 이번 JTBC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대선 때 누구를 지지했는지를 물어서요. 현재 표심을 분석해봤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찍은 사람 중 비례대표 후보로 더민주연합을 찍겠다는 비율은 이 36%였습니다. 그런데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요. 그보다 더 4%포인트 높은 40%는 조국혁신당을 찍겠다고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더민주연합을 찍겠다고 한 비율이 50%로 더 높게 나타난 것과 대비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를 지지했던 핵심 표심 일부가 조국혁신당으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건데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포진한 곳, 그러니까 지역별로는 호남과 경기, 인천에서 그리고 연령별로는 40대에서 50대에서 이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공천 내용을 앓는 사이에 이 비례대표 지지율이 훌쩍 자란 조국혁신당, 민주당 입장에선 고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오늘 보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2024는 내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 수도권과 낙동강 벨트 등 격전지 13곳에 대한 여론조사를 차례로 발표합니다. 내일은 명룡대전이 벌어지는 인천 계양을을 비롯해서요. 서울 중성동갑, 경기 분당갑과 분당을, 서울 광진을까지 5곳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합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네,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여야 양당 대표의 말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폐륜 공천이라고 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의 각종 의혹을 거론하면서 이 대표야말로 폐륜이라고 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하루 전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폐륜 공천이라고 지적한 걸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홍수 욕설, 배우 관련 의혹, 검사 사칭, 대장동 비리, 음주운전, 정신병원 의혹. 너무 많아서 다 말을 못하겠어요. 일제 법카, 일제 샴푸 법카위원. 대단한 건 이걸 다 이재명 대표 한 명이 했다는 겁니다. 그간 이 대표를 둘러싸고 불거진 각종 의혹과 사건들을 모두 나열하며 역공에 나선 겁니다. 앞서 이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공천을 깎아내렸습니다. 국정 실패를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책임자들에게 국회의원 후보 공천장으로 꽃길을 깔아주는 폐륜 공천입니다. 폐륜 공천은 대국민 선전포고 바로 그 자체입니다. 현재 여야 양당은 지역구 후보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고 조만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도 앞두고 있습니다. 한때 민주당 공천 과정에 우려를 나타냈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표 요청을 수락해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와 김 전 총리, 이해찬 전 대표 등이 선대위를 이끌 걸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 원톱 체제의 선대위 구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강원도를 찾아 19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난 2달간 토론회를 위해 방문한 지역을 살펴보니 총선 격전지로 예상되는 수도권과 영남에 집중됐습니다. 야당이 관건 선거라며 반발하자 대통령실은 민생행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민생토론회가 오늘로 19번째를 맞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5차 토론회까지 포함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12곳입니다. 나머지 7개 지역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부산과 울산 등 영남입니다.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가 될 이른바 경부선 벨트에 집중됐습니다. 야권에선 총선용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작 다뤄야 할 시급한 민생 문제는 외면하고 민생 토론회란 면목으로 관건 선거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철도와 도로 등 각종 사회 간접 자본 공약과 그린벨트 해제 등이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란 겁니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다른 지역도 찾겠다는 계획이지만 일부 지역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광주와 전남에만 공동 개최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이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 차원에도 맞지 않고 대통령실은 야당 텃밭인 광주에서도 민생 토론회를 원하는 만큼 관건 선거와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마 대통령에게 선거운동하러 오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비판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은 오늘 민생 토론회를 하는 이유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정책 공급자가 아닌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각 부처와 부서의 벽을 허물어서 국민들께서 빨리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총선 후에도 민생 토론회를 계속 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쏟아지는 총선 뉴스 속에서 놓치기 쉬운 이슈들만 다시 챙겨드리는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돌비 뉴스의 이성대입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일배와 이직. 자, 먼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발언부터 보시겠습니다. 부구 공천? 일배 출신 누구 있습니까? 여기 우리 일배 출신 있어요?
이재명 대표 스스로 일베 출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일베는 일간베스트의 줄임말로 극우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로 유명하죠. 그런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자신감을 드러낸 건데 곧바로 반박이 나왔습니다. 자, 알고 보니까 대구 중남구에서 공천을 받은 도태우 변호사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일간베스트 게시물들을 여러 건 게시한 겁니다. 자, 도 변호사는 이미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건 상식이다, 이런 주장을 한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친일베 성향까지 드러나자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는 일부 비대위원이 우려를 표시하는 등 격론이 벌어졌고, 결국 한동훈 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 도태우 후보의 과거 발언 전반에 대해서 면밀한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공천 취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도 발언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바로 이 장면 때문인데요. 먼저 보고 가시죠. 반가워요. 잘 부탁합니다. 1번 이재명. 네. 설마 이치가 아니겠지? 자, 이찍이라는 거는 2번 후보를 찍은 사람이라는 건데요. 주말 사이에 이 발언이 국민 편가르기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이 대표는 곧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오늘도 일제히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자, 나를 찍지 않은 사람은 국민이 아니다라는 인식이냐는 국민의힘 비판이 나왔고,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스스로를 온라인의 악플러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발언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의 이찍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최근에 정청래 최고위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김건희 여사와 1대1 토론을 제안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2분간 말할 기회를 줄 의향이 있다. 왜 2분이느냐? 그쪽은 이찍이니까 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당대표의 말싸움은 더 격해질 텐데 누가 말실수를 줄이느냐도 관건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제목이 지금 시작합니다입니다. 자, 국민의힘이 총선 슬로건을 발표했는데요. 국민의힘은 합니다. 지금 합니다. 자, 그런데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디서 본 것 같다,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기시감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 슬로건인데요. 자, 이재명은 합니다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자, 그러자 국민의힘 박정화 대변인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려하거나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여당으로서 바로 실천하자는 의지가 포함된 것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자, 사실 선거 때만 되면 서로 비슷한 슬로건, 선거 구호를 놓고 베낀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이어졌는데, 자, 대표적으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입니다. 문재인 후보 사람이 먼저다라는 유명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는데, 알고 보니까 몇 해 전에 한 대기업에서 사용했던 사람이 미래다를 따라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자, 국민을 위하겠다는 마음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힘있고 멋있는 캐치프레이즈를 짜다 보니까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입니다. 자, 다만 유권자들은 그 슬로건이 얼마나 멋진가 보다 얼마나 지킬 수 있는지에 더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과거 일본에서 한 종교단체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장해 퍼뜨려 논란이 됐던 EM이란 미생물 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친환경 용액이라며 전국 여러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토피를 예방하고 청소할 때도 좋다고 홍보까지 하는데 JTBC가 성분 검사를 의뢰해봤더니 홍보와는 달리 오염균이 검출됐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 커다란 통에서 액체를 받아가기 위해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화장실, 하수구, 싱크대 이런 데다가 부어놓고 가려운데도 좋고 뭐 다 좋더라고요. 피부에. 주민들이 받아가는 액체의 이름은 EM, 유용한 미생물이라는 뜻입니다. 미생물 80여 종이 들어있어서 세척과 탈취에 효과가 있고 여드름, 아토피 등 피부에도 좋다며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EM 용액을 흙에 섞어서 하천이나 강물에 던지는 이른바 흙공 던지기 활동도 활발합니다. 지자체나 기업 등이 친환경 활동으로 많이 하는데 지난해엔 새마을회가 김건희 여사를 초대해 흙공 던지기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EM 관련 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96곳. 이 가운데 53곳에 최근 5년 사이 투입된 예산은 211억 원에 달합니다. 지자체 18곳은 세금으로 생활용 EM 사업을 하게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납품업체에 정기 검사를 맡긴다고 했지만 결과에 대한 판단 기준은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딱 정해져가지고 하는 그런 적이 아니잖아요. 취재진은 주민센터 한 곳에서 받은 EM을 경북대 차세대 시퀀싱 센터에 분석 의뢰했습니다. 검출된 미생물은 약 4천여 종, 유산균이나 효모가 대부분이었고 중요하다고 꼽히는 광합성 세균은 극미량이었는데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등 오염균도 검출됐습니다. 키우면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가 자랐는지. 점점점 경쟁이 붙으면서 이게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광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광고해서는 안 되죠. JTBC 김지아입니다. 네, 지금 보신 EM 용액을 일본 내에 퍼뜨린 종교단체는 이 왕따를 퇴치하는 효능이 있다는 주장까지 해서 10여 년 전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효과가 과장됐다는 반론이 쏟아졌지만 어찌된 일인지 우리나라에선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쓰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지아 기자입니다. EM의 시작은 일본이었습니다. 80년대 초에 일본 기가 교수님이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80년대 중반에 들어오게 됩니다. 급속도로 확산된 건 일본의 한 종교 역할이 컸습니다. 일본에서는 구세교가 있는데 구세교가 종교 단체입니다. 기가 교수님을 일을 알고 그 구세교 농사 짓는데 EM을 활용하게 됩니다. 지자체에서 앞다퉈 EM을 사용했고 우리처럼 하천에 흙봉도 던졌습니다. 하지만 희가 교수가 EM은 왕따를 퇴치한다, EM은 예뻐지게 한다는 등 황당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EM의 효과에 의문이 이어졌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2012년에 이미 EM의 수질 개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도했고 일본 학계에서도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その研究者たちはもうちょっと EM はダメだよねっていう感じで終わっちゃってるんで、さらにどんな研究をするってことはないわけですね。それから EM はすごいなっていうその研究者はきっと 희가 교수 측은 JTBC 질의에 EM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해 보이니 취재를 거절하겠다며 왕따 발언 등에 대해서 답하지 않았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난 지 4주차로 접어든 가운데 이제는 교수들마저 사직서를 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교수들이 모여 집단 행동을 할지 말지 논의하고 있는데 바로 서울대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혜원 기자, 서울대 의대 교수들 집단 행동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까? 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오늘 오후 5시부터 지금까지 2시간 넘게 긴급 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대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그리고 보람의 병원 소속 교수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집단 행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건지 논의하고 있는 건데요.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병원 겸직을 해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비대위 관계자는 집단 행동을 하지 말자는 의견부터 응급실만 운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자는 의견까지 다양했기 때문에 실제 투표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른 의대 교수들도 나서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부산대병원 교수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에서 진실성 있는 사회적 합의에만 도달한다면 저희들 교수들은 전공의와 학생들을 설득할 것입니다. 또 일부 교수와 전문의가 소속과 실명을 밝힌 사이트를 개설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연대 서명을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6천 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네, 가장 걱정되는 건 역시 환자들인데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환자 단체는 오늘도 절실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심각한 상태이고 여명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하였으나 현 의료 사태로 이분도 치료할 여력도 없으니 알아서 병원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막막함과 황당함에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이들은 전공의가 이탈한 상황에서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나면 기댈 곳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네, 이혜원 기자, 마지막으로 여전히 전공의들이 돌아올 조짐은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100개 수련병원 전공이 93%에 달하는 12,000여 명이 여전히 병원을 떠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의협 회장의 명의로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 명단을 작성하라는 한 문서가 유포된 온라인 사이트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혜원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재작년 수능 영어 23번 지문이 유명 학원의 사설 모의고사에 나온 것과 똑같아 논란이 됐었죠. 어떻게 이럴 수 있던 건지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는데 자세한 소식 최승기 기자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은 수능이 끝나자 이의 신청이 잇따랐습니다. 수능 전 치러진 유명 학원의 사설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와 지문이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수능 출제위원 A씨는 출간 전인 EBS 교재를 감수하면서 교사 B씨가 낸 지문을 그대로 수능에 사용했습니다. 평소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사서 모의고사를 만들던 유명 학원 강사 C씨는 또 다른 교사 D씨에게 해당 지문을 받아 모의고사로 출제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학원 모의고사와 수능에 같은 지문이 출제된 겁니다. 하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검증을 부실하게 했고 수능 이후 이의 신청이 215건이나 접수됐는데도 논란을 축소하려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현직 교사가 수능과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하면서 알게 된 교사 8명과 이른바 문항 공급 조직을 만든 뒤 이를 사교육업체와 학원 강사에게 팔아 6억여 원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또 배우자가 설립한 출판업체를 통해 현직 교사가 만든 문항들을 사교육업체에 판매해 2019년부터 22년 사이 약 19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감사원은 사교육업체와 일부 교원 간 금품을 매개로 한 문항 거래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교사와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예상되는 손실이 6조 원에 육박하는 홍콩 H지수 연계증권 ELS 배상안이 오늘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은 조사 결과 은행 등이 상품을 팔 때 설명을 소홀히 한 정황이 있다며 많게는 100%까지 투자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다는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배상 비율은 투자자의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평균적으로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을지 오원석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박모 씨는 3년 전 은행 권유로 홍콩 ELS에 4억 원을 넣었지만 남은 돈은 2억 원도 채 안 됩니다. 정기예금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제가 한 건 동그라미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체크를 받게요. 이거는 제가 안 한 거잖아요. 올해 만기가 끝나는 홍콩 ELS는 약 15조 원. 그중 손실 규모는 6조 원에 육박할 걸로 추산됩니다. 금융당국은 판매 과정이 불완전했다고 판단하고 오늘 자율배상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기본 배상 비율 최대 40%에 판매사는 물론 투자자 책임까지 따져 더하거나 빼는 방식입니다. 평균 배상 비율은 20에서 60% 수준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DLF 때보다는 전반적인 그 배상 비율 이런 부분들이 더 높아지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 목돈 마련 목적으로 2,500만 원을 넣은 80대 A씨는 은행 측이 상품 설명을 소홀히 한 점을 고려할 때 손실액의 75%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나 투자 규모, ELS 상품 경험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은 깎이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분쟁 조정 절차와 함께 금융사별 자율배상도 추진하기로 했는데 피해자 반발 등 혼란도 예상됩니다. 마땅하지 않습니다. 저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생각해요. 금융당국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해선 피해 배상 노력 등을 고려해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이강인을 안 뽑으면 문제가 해결되나? 오늘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축구대표팀에 선발하며 던진 말입니다. 명단 발표 이후에도 축구 팬들 찬반 의견이 갈렸는데 황 감독이 이강인을 선택한 이유, 정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두 선수와 직접 소통을 했고요. 이강인 선수는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기를 하고 싶어 하고. 무엇보다 이번 이강인의 대표팀 선발은 손흥민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런 이강인 선수를 보듬어 안고 또 화합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고. 이강인은 아시안컵에서 요르단과 4강전을 앞두고 탁구를 치다 이를 제지하는 손흥민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실이 공개돼 문제가 되자 손흥민을 찾아가 사과했고 화해했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대표팀 내 갈등과 내분이 깨끗이 해소됐다 볼 수 없어 이강인의 대표팀 발탁 여부에 대해선 축구 팬들 사이에서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두 선수만의 문제인가요? 모든 팀 구성원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황 감독은 이강인을 안 뽑으면 문제가 해결되느냐고 되물으며 대표팀 소집을 통해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대표팀 명단이 발표되고서도 축구 팬들 사이에선 우려와 응원이 뒤섞였습니다. 축구 대표팀은 열흘 뒤 태국과 2차 예선을 앞두고 오는 18일 소집됩니다. 황선홍 감독의 이강인 활용법에 모두가 주목합니다. JTBC 정수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김 전 청장 측은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수욕장에 경찰을 미리 배치하느냐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유족들은 사과도 반성도 없었다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현수 기자입니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법정에서 나옵니다.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혐의로 오늘 첫 재판에 나왔습니다. 아직도 무죄 주장하십니까? 성실하게 재판받겠습니다. 김 전 청장 변호인은 해수욕장에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해서 또 사람들이 파티를 많이 한다고 경찰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유가족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 부분도 변호사가 말씀드렸습니다. 참사 유가족들은 사과나 반성도 없고 책임지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2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10년 전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이 선장 이준석 씨는 이렇게 승객을 두고 혼자 탈출했습니다. 지금은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데 한 목사가 직접 만나 심경을 들어봤습니다. 신진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순천 교도소로 향하는 장헌권 목사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을 면회하러 가는 길입니다. 한편으로 이제 접견을 하실까 하는 생각도 있고. 2014년 10월 장 목사는 처음으로 이 선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는 엄마 아빠의 가족들의 마음을 아시고 양심선을 하십시오. 3년 3개월 뒤 답장이 왔고 첫 면회도 했습니다. 그 뒤로 1년, 이 선장은 심경을 적은 편지 7통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월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6년 만에 면회 기회가 왔습니다. 교도소 앞에서 기다리는 취재진도 초조했습니다. 네, 생각 되셨어요? 네. 15분간. 네, 15분간 하고. 한참 뒤 나온 장 목사. 대화 내용을 쪽지에 적어왔습니다.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입이 10개라도 말할 수가 없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눈물이 나온다. 유가족에게 전하는 말이었습니다. 6년 전 면회 때와는 조금 달랐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냥 퇴선 명령도 안 하고 나오셨습니까?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얼버무렸거든요. 잘못을 분명히 인정했는데 그래도 눈을 피하더라고 했습니다. 직접 저하고 눈을 마주치려고는 안 하죠. 그런 것들이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유가족을 직접 만나 사과할 용기는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분들 얼굴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냐. 얼굴을 차마 내가 볼 수가 없다. 소식을 들은 유가족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볼 면목이 없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했습니다. 예전에 만남을 요구할 땐 들어주지도 않았다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진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진짜 반성하고 진짜 자기가 이렇게 한다 하면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JTBC 신진입니다.
서울의 한 중식당이 중국 당국의 비밀 경찰서 거점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언론 인터뷰는 이론 처음 JTBC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싱 대사는 한중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가짜 뉴스라고 했는데 우리 경찰이 강제 수사까지 들어간 상황이고 의심스러운 정황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중국이 다른 나라에서 비밀 첩보 활동을 하고 있다. 그 거점으로 비밀 경찰서와 공자 학원이 지목됐었는데요. 한국 내 거점으론 한강변 중식당이 떠올랐습니다. 把国民引导到一个反中的情绪当中去，最后的目的就是扳倒亲中势力，撕裂韩国社会。 이런 논란에도 침묵하던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관련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비밀 경찰서는 절대로 사실 무근 있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짜 뉴스라고 생각해요. 사실 무근이라더니 이간질이라고도 주장합니다. 일부 국가들이 중국의 이미지를 뭉치를 하기 위해서 하고 중국과 다른 그 나라와의 우호 관계를 좀 이간질하든가 뭐 하여튼 이런 목적으로 해서. 하지만 우리 수사당국의 판단은 다릅니다. 최근 일단 업무상 횡령 혐의로 왕 씨에 대해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왕 씨 회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중국 관영매체 계열사도 압수수색을 했고 중국 정부에 자금이 들어왔는지가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싱 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윤석열 정부의 대미 밀착 외교를 이렇게 비판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이 패배를 배런하는 이들이 아마 앞으로 반드시 후회는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오해가 있으면 아쉽다고 했습니다. 위안스카이 같다라는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이건 바로잡고 싶다 혹은 이건 오해였다라고 하실 부분이 있었을까요? 한국이 어떻게 정부는 어떻게 바꿔도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한국은 미국은 다 패하지 않고 그렇게는 누구든 인류문명 공동체 해야 한다. 이건 우리의 지향한 것인데 그에 대해서 조금 오해 있으면 좀 아쉽죠. 난 개인적으로. 다만 대만 문제로 화제가 돌아가자 무력 사용에 대해선 말을 조심하면서도 대만 통일에 대해선 이견이 없어야 한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결코 통일될 것이고 필연적인 통일될 것이라는 대세도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안 다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들끼리 누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JTBC 이지은입니다. 부산 지하철 열차 안에서 종이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다른 장소에서 불을 지르려 시도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지하철 좌석에 앉은 남성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핍니다. 허리를 숙이더니 라이트로 종이에 불을 붙입니다. 그렇게 좌석 밑으로 불붙은 종이를 던져 넣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승객들은 가까이 다가가지 못합니다. 얼어붙은 승객들 신고로 영무원이 출동했습니다. 방화를 시도한 50대 남성은 밀고 당기다 영무원을 밀치고 도망쳤습니다. 우리 직원이 올라간 거는 명륜역이고요. 동네역에서 도망을 하는 거죠. 지난 9일 낮 12시쯤 부산 도시철도 1호선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전동차에 탄 시민들은 부산대역부터 이곳 동네역까지 6분 넘게 불 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불붙은 종이는 불연 소재 좌석 밑에서 사그라들었습니다. 천재질 의자였다면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CCTV로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어제 낮 1시쯤 부산역 인근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남성의 가방 안에선 명함 2개 크기로 자른 복사지 18장이 나왔습니다. 범행 동기는 도무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기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대화할 수준은 안 되고요. 행설 수술하는 거죠. 이 남성은 2년 전에도 한 편의점 앞에서 방화를 시도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경기 안산시에서 10대 미성년자들이 무인점포 계산대를 부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인근에 있던 한 시민이 일당 중 한 명의 다리를 넘어뜨린 덕에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늦은 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남성 3명, 모두 10대입니다. 아이스크림은 고르지 않고 무인 계산대 근처를 서성입니다. 챙겨온 공구로 판매기 옆에 달린 자물쇠를 붙잡고 망치로 내려칩니다. 자물쇠를 금세 부수고 판매기를 열었습니다. 안에 있던 현금 23만 원을 가지고 도망갑니다. 보안업체 직원이 출동했고 아이들을 뒤쫓아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때 근처에서 주차하고 있던 김행남 씨, 외침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이제 소리가 들린 거예요. 잡아주세요. 차 문을 닫는가 동시에 2명은 지나갔고 이제 저하고 걔하고 정면으로 맞닥뜨린 거죠. 일당 가운데 1명 다리를 걸고 넘어뜨렸습니다. 도망 못 가게 꽉 붙잡았습니다. 잠시 뒤 경찰관들이 도착하고 붙잡은 아이를 넘겨줍니다. 이 아이 진술 때문에 도망갔던 2명도 얼마 안 가 체포됐습니다. 나한테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검거된 아이들,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전시에 한미연합군이 전력을 총지휘하는 곳이 핵공격도 버텨낸다는 지하벙커 CP탱고입니다. 극비로 설치됐다 지난 2005년 미국 국무장관의 방문으로 세상에 알려졌는데 JTBC가 국내 언론사 중 처음 CP탱고에 직접 들어갔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이곳에서 한미훈련 프리덤 실드를 지휘 중인 폴 라케머라 연합사령관을 만났습니다. CP탱고는 보시는 것처럼 이 두꺼운 화강암 안반을 뚫어 만든 지하 벙커입니다. 핵미사일을 포함해 다양한 군사 공격을 견뎌낼 수 있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극도로 민감한 군사 정보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이 많은 공간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 통로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미로처럼 구성된 약 10,000평 크기의 작전 공간이 나타납니다. 라케머라 연합사령관과 함께 CP탱고의 두뇌라 불리는 지휘 통제실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의 위치와 깊이 모두 비밀입니다. 이곳은 깊은 바닷속부터 우주까지 24시간 수집되는 군사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 등 유사시 한미 연합사의 지휘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라케머라 사령관은 북한의 위협이 한층 고도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In the past, it was deter the North Koreans from developing capabilities. Now it's deter from using. And assure the South Korean people, but my thinking has evolved to we have to deter him from using. 그에 맞춰 보다 강한 훈련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The threat is 360 degrees in all domains, and we have to be paying close attention to that, and we have to continue to do that so that we can protect. I think the greatest crime that commanders can commit is to commit untrained service members into harm's way. 우리 측 부사령관은 훈련의 핵심은 팀워크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포커스는 팀워크입니다. 팀워크를 발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작전 목적을 달성하는 데 최상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야외 기동 훈련이 2배 늘어났고 유엔사 회원국들도 역대 최대 규모 병력을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이정우 선수가 샌프란시스코에 입단하면서도 51번을 고집한 이유. 이 대답을 듣고 아버지 이종범 코치는 조금 섭섭했겠는데요. 제가 야구를 처음 시작하고 봤던 선수가 스즈키 이치로 선수였는데 오늘은 이정우에게 꿈이 이뤄진 날입니다. 드디어 우상 이치로를 만났는데요. 왼손 투수를 상대로 안타를 친 것보다 이게 더 가슴 뛰는 일이었습니다. 조금 떨렸다는 이정우. 이치로에게 경기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물었다고 하네요. 이치로가 가르쳐준 한 수는 뭐였을까요? 대표팀이라는 자리는 그 누구한테도 동기부여가 되는 곳이고 정말 메시 같았죠? 감각적인 드리블로 골을 꽂아 넣었는데 이승우 선수가 왜 대표팀에 뽑히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오늘 유독 많았습니다. 황선홍 감독도 막판까지 고민했다고 했는데 같은 포지션에 경쟁 선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도 지난해 K리그 득점왕 34세 주민규 선수는 드디어 생애 최초로 대표팀에 뽑혔습니다.
3년간 리그 50골을 넣은 선수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는 칭찬까지 받았네요. 이제는 제법 봄 기운이 느껴지면서 오늘도 초봄의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맑고 쾌청했던 주말과 달리 오늘 오후부터는 하늘 표정이 흐려지고 남부를 중심으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밤 사이에는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 곳곳에도 비가 약하게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비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내일 새벽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오전 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에는 10에서 30mm, 남부지방에도 5에서 20mm가량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5mm 안팎으로 봄비답게 많은 양이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곳곳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1에서 5cm, 제주도 산지에는 최대 10cm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또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는데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이 있겠고요.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표정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5도, 대전과 대구는 3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1도, 창원과 부산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인 수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고요. 봄 기운은 갈수록 짙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저녁 6시 50분에 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